과제 집착력을 막는 거는 당연히 부모님이 공부에 집착시키려고 하는 욕심이죠. 저희가 한두 달에 한 번씩 대회가 있거든요. 그때 가족여행을 가요. 이거 가족여행 가는 거예요. 가족여행 가고 저희는 지금 첫째가 지금 포켓몬 카드 게임에 빠져 있는데 둘째도 어떻게 좀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열심히 우리 둘째도 설득해서 포켓몬 카드 게임에 재미를 붙이도록 하고 있는데, 과제 집착력이라는 게 어느 것이든 제일 좋은 게, 물론 이제 그게 너무 막 무슨 휴대폰 게임이거나 유튜브거나 그러면 저도 반대할 것 같아요. 그냥 막 미디어에 빠지는 거나 이러면. 그런데 어떤 거든 제일 이 과제 집착력을 길러주는 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와이프도 동의하는 거죠.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 포켓몬 카드 게임을 하면 그 대회를 나가잖아요. 50분짜리 게임을 6번을 해야 돼요, 하루에. 근데 아이들이 그걸 앉아 있는다? 걔는 50분 동안 6번을 앉아 있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이거를 애들이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야, 너 저기 가서 문제집 하루에 50분 6번 6시간 해봐. 애들 죽어도 못해요.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이를 50분 동안 6시간 동안 집중해서 앉을 수 있게 만들었다? 저는 그 자체가 엄청난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제 와이프도 공학 박사긴 해요. 그래서 와이프도 이런 거에 저는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이 포켓몬 카드 게임 대회가 엄청나게 중요한 우리의 어떤 가족 행사이다. 예, 실패하더라도 이렇게 돼 있죠. 저는 만약에 이게 어머니들이 이게 제일 저한테 많이 질문하시는 게, 그런데 우리 애는 좋아하는 게 없어요. 우리 애는 좋아하는 게 없는데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일단 제일 피해야 되는 거 뭐냐면, 엄마 아빠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 애를 끌고 가는 거, 이건 안 했으면 좋겠고, 왜냐면 그거는 또 애가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엄마도 못하고 아빠도 못하고 애도 못하는데 같이 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라산 같이 등반, 엄마 아빠 등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빠가 이번에 결심해서 한번 해볼게, 같이 한라산 가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 같이 자전거 다 사서 지금 조금씩 연습해서 여기 저기까지 한번 가보자. 아니면 애들이랑 5km 마라톤, 엄마 아빠 진짜 운동 못하는데 5km 마라톤 나가보자. 아니면은 엄마 아빠랑 같이 1.5km 수영대회 나가보자. 저는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엄마 아빠 같이 대회를 나가려고 하면 종이접기 대회, 멍때리기 대회, 지금 멍때리기 대회도 있어요. 멍때리기 대회.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컨테스트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무슨 신문 만들기 대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통계 포스터 만들기 대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도전해보고, 같이 거기서 엄마 아빠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해내는 그 과정을 함께 해주는 거, 그거는 저는 뭐든지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제 집착력을 막는 거는 당연히 부모님이 공부에 집착시키려고 하는 욕심이죠. 엄마 아빠가 원하는 그림은 똑같아요. 애가 게임 딱 하다가 그만하면 게임을 탁 놓고 딱 일어나서 다 가가지고 갑자기 공부를 막 열심히 해. 근데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영재 부모님도 저한테 많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영재 부모님도 그건 없어요. 근데 부모님들의 그 허상, 있지도 않은 아이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조합해서 가지고 있는 허상, 어떤 애는 게임을 안 한대, 어떤 애는 공부를 하면 잘 앉아있는데, 어떤 애는 뭐 수학 공부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걸 모아서 엄마들이 만든 허상이 있는데 그거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허상을 아이한테 만들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그 과제 집착력이라는 모습은 사실 실체가 없는 거죠. 예, 없다. 그건 없다. 그래서 과제 집착력을 막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들이 과제 집착력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근데 그게 공부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막히는 거죠. 왜? 공부하라고 하니까. 근데 얘는 공부에 어떻게 집착을 해요, 얘가. 처음부터. 그죠? 책임감과 결부되지 않으면 그거는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안 하기 때문에 과제 집착력이 안 길러진다. 뭐 이거는 뭐 한 100번 더 된 질문인 것 같은데, 근데 답은 사실 다 아실 거예요. 노력과 재능이 둘 다 필요하다. 재능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고, 재능이 없으면 그만큼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질문의 사실 요지는 뭐냐면, 재능이 진짜 있는 애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노력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서울대 다니고 도쿄대 다니면서 이제 약 쪽에 국립학교 봤는데, 똑똑한 애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확실히 IQ가 높은 애들만 있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특성은 대신 다 있어요. 과제 집착력과 책임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다는 전제 하에, 저는 우리가 원하는 게 필지상이나 이런 IMO 아니죠. 그런 거면 재능이 엄청 필요해요. 근데 저도 그런 레벨이 아니거든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도 그런 재능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냥 유명한 대학교에 가는 거예요. 그죠? 유명한 대학교, 누구나 얘기했을 때 오! 라고 할 수 있는 대학교에 가는 정도인데, 그게 비율로 치면, 요즘으로 치면 제가 봤을 때 상위 4, 5% 정도 돼요.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제가 평균적인 지능을 가졌다 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평균 이하의 지능을 가졌어도 조금 더 노력하면 된다? 이거 믿으셔야 되는 게, 옛날에 되게 클리셰같이 나오던 기사인데, 난독증 있는 분이 공부에 서울대 갔다. 이거 뻥이 아닌 거예요. 가능하다. 그러니까 노력을 극복하고 못할 건 없다. 단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재능이 부족한 만큼 시간은 필요해요.
그 시간을 단축하려는 무리한 시도를 하시면 그거는 불가능해집니다. 시간을 들여야 된다. 남들보다 천천히 가야 된다. 라는 거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하나를 택해라. 그럼 저는 과제 집착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과제 집착력이라는 게 그냥 뭐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메타인지를 발휘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쟤는 잘하는데 나는 왜 못하지?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쟤처럼 할 수 있지라는 그런 과제 집착력을 발휘한다면 그냥 문제집 10건 풀어 제끼는 게 과제 집착력이 아니고 진짜 집착하는 사람은 진짜 제대로 집착하는 사람은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를 고민하고 그 방법을 찾고 그거를 실행하는 사람이 생각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진짜 제 아들한테 과제 집착력과 좋은 IQ 중에 어떤 걸 택할래라고 하면 전 입시를 위해서는 당연히 과제 집착력을 생각한다는 거죠. 당연히. 학원에도 많아요. 머리 좋은데 이 약간 과제 집착력 떨어지는 그냥 해봐 이 푸는 애들 그런 애들은 퍼포먼스가 안 나옵니다. 네, 안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과제 집착력. 또 이 채널에서 그 지영범 선생님도 나오셨으니까 다 아실 텐데 영재에 3요소가 있어요. 영재에 3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지능이고 두 번째가 창의력이고 세 번째가 과제 집착력이에요. 그러니까 영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뽑기에 이 세 가지가 다 15% 안에 들고 그 안에서 또 한 가지는 최소한 2% 안에 드는 사람을 우리가 영재라고 부르는데 영재는 거꾸로 얘기하면요. 영재는 이 세 가지가 다 골고루 있어야 돼요. 과제 집착력, 그 다음에 창의력, 그 다음에 지능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고요. 이 지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능은 우리 부모 세대에는 IQ 막 이렇게 얘기했죠. IQ 그냥 뭐 높다 낮다 했는데 요즘은 아닌 거 아시죠? 웩슬러가 굉장히 세분화해서 이렇게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많이 알려진 게 지능도 굉장히 다양한 지능이 있다. 다중지능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아직까지도 이 웩슬러 검사를 그렇게 하고 지능 검사에 집착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뭘 못 뽑았냐면 영재는 한 분야에 딱 뛰어난 애를 영재로 뽑아요.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천재라고 생각하는 사람 뭐 예를 들면 테슬라의 머스크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지금 누가 있을까? 샘 알트먼 이런 사람들이 한 분야에 엄청나게 특출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요즘 시대가 원하는 거는 사실은 메타인지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메타인지가 왜 중요하냐면 메타인지가 자기 성찰 진행을 하는데 이 지능이 다른 지능의 컨트롤 타워가 된다. 내가 메타인지가 좋으면 다른 지능은 나의 노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메타인지와 과제 집착력을 둘 다 가진 사람이 결국은 뭐든지 잘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요즘에 입시에도 유리하고 시대가 원하는 인재상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첫 번째는 재밌어요. 재밌고 물론 저 회사 생활도 되게 재밌게 했거든요. 근데 회사 생활도 재밌게 했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도 뭐 나름 이제 인정도 많이 받고 성과도 많이 냈는데 사실 수학 가르치는 거는 저한테 어렸을 때부터 되게 자신 있는 일이긴 했어요. 근데 뭐 그래도 내가 수학 가르치는 사람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이제 박사학위도 따고 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박사학위 따고 나서 제가 수학 강사로서 얻은 것도 되게 많아요. 문제를 직접 해결해보고 박사학위를 밟아보고 한 거는 진짜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제가 왜 그럼 나 수학을 가르쳐야겠다 생각했냐면 제가 회사에서 제가 되게 상 많이 받았거든요. 대표이사 상도 4번 받고 했는데 그 대표이사 상 받았고 해도 그 회사에서 저를 보고 울어준 사람은 없었어요. 제가 한 일에 너무 감동해가지고 울어준 사람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야, 이창준 네가 이번 일한 것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이번에 회사가 엄청나게 도움을 받았어 하고 울어준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육을 가지고 부모님과 아이들이 저를 찾아와서 저랑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울고 진짜 애들이 울고 하는 일이 벌어져요. 제가 이게 좀 너무 로맨틱한 말인가 싶기도 한데 내가 누구를 울릴 수 있으면 그 일을 해야지. 내가 사람을 울릴 수 있는데 내가 회사에 몇 천억을 벌어줘도 아무도 울지 않는데 밖에서 내가 누구 울릴 수 있다? 내가 누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난 그 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요.